여러분, 혹시 베네수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석유 천국이었다가 이제 순식간에 추락한 나라, 초인플레이션으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된 나라, 국민들이 배고픔에 허덕이며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나라. 맞습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는 현대 경제사의 가장 비극적인 반면교사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어떨까요? 터무니없는 가정이라고요? 하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평행 이론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이론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평행 이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2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붕괴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일부 경제 분석가들이 한국의 경제 구조와 베네수엘라의 몰락 전 단계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고 문화와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경제 시스템의 작동 방식, 특히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충격적인 유사점이 드러납니다. 물론 한국이 아직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향성입니다. 베네수엘라는 30년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락의 초기 징후들은 바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관찰되고 있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기축통화에 대한 집착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자체 산업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석유만 잘 팔면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이라는 강력한 수출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행이론이 지적하는 것은 산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 산업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입니다. 유험전 20년대 후반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0%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와 석유화학까지 더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단일 품목에 대한 엄청난 의존도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95%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의 의존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훨씬 더 다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라는 한 우물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가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 나라 전체가 흔들렸던 것처럼 만약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거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려난다라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스케리한 건 베네수엘라의 몰락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수익을 바탕으로 막대한 복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값싼 식료품을 공급하고 의료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석유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을 봅시다. 한국 정부는 어떤가요? 매년 증가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그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2022년에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2025년에는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계속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2010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아직 베네수엘라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와 방향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 채무 비율이 30%를 넘었을 때부터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베네수엘라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물가가 오르자 식료품 가격을 강제로 동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물건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암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일반 서민들은 정상 가격의 수십 배를 주고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가격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각종 규제로 특정 업종의 가격 인상을 막거나 세금 감면과 보조금으로 인위적으로 물가를 누르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이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생력을 죽이고
왜곡을 키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가속화한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정치적 극단화였습니다. 그래서 차베스와 그의 후계자 마두로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점점 더 억압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반대파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두 진영으로 갈라졌고 사회 전체가 극한 대립 구도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도 국민의 절반은 무조건 반대했고 나라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댔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자, 여기서 평행 이론이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이미 정치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은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사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합리적인 정책보다는 진영 논리가 우선하고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이 앞서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추락할 때 그들의 정치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으로 갈라놓는데 열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한국에서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구조의 붕괴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무너지자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나라를 떠났습니다. 2015년 이후 약 7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에서 40대의 생산 가능 인구였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대규모 이탈은 나라의 경제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한국은 극단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1명대를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노동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는 젊은이들이 해외로 도망갔고 한국에서는 태어나는 아이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경로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말이죠. 특히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젊은 층이 줄어들면은 즉 소비가 위축되고 주택 수요가 감소하며 혁신과 창업의 동력이 약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이 붕괴의 위기에 처한다는 점입니다. 젊은이가 줄어드는데 노인은 늘어나면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연금을 부담하겠습니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여러 번 단행했습니다. 기존 화폐의 단위를 자르고 새 돈을 찍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국도 간접적인 화폐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면은 간단한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00원짜리로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시키기 이제 어렵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체감 물가와 공식 통계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평행점 하나를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국제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외환 보유고의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모든 수입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자체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석유 수익이 줄어들자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면서 필요한 물건도 수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번 돈으로 원자재와 식량을 수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취약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외환 보유국입니다. 2020년대 중반 기준으로 약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단기 외채나 증권 투자 자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뜨거운 돈이라는 뜻입니다.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석유 가격이 폭락하고 자본이 이탈하면서 순식간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시장에 큰 변동이 생기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자본 이탈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베네수엘라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 나라의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반영하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등급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베네수엘라가 무너질 당시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예측했더라도 그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평행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완전히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세제개혁 이렇게 중요한 개혁들이 정치적 대립 속에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여야가 서로를 향해
요 돌을 던지는 동안 나라 전체가 붕괴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행이론은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여러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중국의 추격,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내수 경제의 침체.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평행이론은 단순한 공포 마케팅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경고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한 재앙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를 인식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풍부할 때 개혁해야지 했지만 그들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길을 피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해야 됩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국익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한 우물만 파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도체 외에도 미래 성장 동력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넷째,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익이 넘쳐날 때 천문학적인 복지 정책을 펼쳤지만 유가가 폭락하자 재정이 파탄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평행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그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것인지 지식의 소용돌이는 여러분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